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변환이라는 것을 먼저 좀 복습을 했었고요.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함수거든요. 어떤 함수인가 하면 좌표 평면의 한 점에서 좌표 평면의 한 점으로 보내는 함수죠. 그 r제곱에서 r제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r 곱하기 r은 그러니까 순서상 x, y에서 x 다시 y 다시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저희가 변환이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인데 여기서 이제 1차 변환이란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1차 변환은 거기 정의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 t라는 함수고요. 아래 n승에서 아래 n승으로 보낸다. 이런 함수라고 돼 있죠. 이 n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3차원에서 3차원으로 보내는 거, 2를 집어넣으면 2차원에서 2차원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쓴 겁니다. 아래 n승이라는 것은 이제 n차원이죠. n차원의 점에서 n차원 점으로 보낸다.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n차원까지 다룰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2차원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과정 끝에쯤에서 이제 3차원도 저희가 조금 연습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원까지 저희는 이제 n이 2일 때하고 3일 때까지를 저희 연습을 좀 할 겁니다. 대학 가셔도 대부분 3차원까지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4차원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그 1차 변환을 정의를 하는데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 벡터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어떤 화살표가 위에 올라가 있는 문자가 나오면은 이제 벡터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1차 변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벡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차원 벡터, 3차원 행렬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벡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점입니다, 점. 좌표 평면, 좌표 위에 점을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은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어떤 화살표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크기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이제 크기라고 부르고 이 길이가 이제 크기가 되고요. 이쪽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의 이미 한 점은 그 해석을 원점을 시작하는 점으로 하고 이 점을 종점, 끝나는 점으로 하는 화살표 하나에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 없이 그냥 점이다, 좌표를 가진 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점이 되는 순간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벡터라는 말이 처음 나와서 좀 어려우실 텐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벡터는 그냥 점인데 그 해석을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벡터라고 부르고, 점은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벡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 가진 좀 재미있는 그 현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순서상 집합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어떤 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석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이럴 때는 이걸 벡터라고 보자. 이럴 때는 그냥 순서쌍이라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꿀 뿐이지 그 본질 자체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을 좀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고, 그런 관점이 그 사물을 바라보는 저희 어떤 시각을 굉장히 좀 폭넓게 해주고 그 해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관점으로 점을 보겠다,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거 1차 변환이 끝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는 강의를 좀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점이다 정도로, 순서상 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벡터의 합에 어떤 변환을 시키면은 이것이 각각을 변화시킨 것과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하면은 일단 1차 변환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성질이 더 있어요. 어떤 실수배를 한 순서쌍은 실수배를 하기 전에 먼저 변환을 시킨 다음에 실수배한 것과 똑같아질 때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변환을 1차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차 변환은 변환인데 1번, 2번을 만족하는 변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뭐라고 어떻게 읽어요? 읽을 때. 이거요? 예, U, V 이렇게. 이거 벡터 U, 벡터 V 뭐 이렇게 읽습니다. 벡터 U, 벡터 V, 벡터 V. 예, 그렇게 읽고요. 그냥 제가 벡터를 생략하고 UV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 화살표 기호가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그냥 두꺼운 이런 표시로 벡터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책마다 약간 자율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저희 수학 교과 과정에서는 이 화살표를 붙이는 것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변환의 정의가 좀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처음 보니까. 처음이라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이 t라는 변환을 1차 변환이라고 부른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전에도 예를 하나 대한연 그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y는 x라고 하는 직선식,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함수 fx는 x라는 함수를 보시면 f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죠, 정의상. 근데 a는 다시 fa라고 쓸 수 있고 b는 fb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얘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f 2 곱하기 a 이 정도 붙이면은 2a가 되는데, 이것은 2fa라고 또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번, 2번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1차 변화는 f가 R에서 R로 가는 그 n이 1인 경우죠. n이 1이 되는 어떤 함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1차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변화는 주로 R2에서 R2, 그러니까 순서상 집합에서 변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1차 변환에서는 이런 1차 함수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R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어쨌든 뭐 요런 그 fx는 x라고 하는 함수는 요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선형성이라고 불러요. 그 수학에서는 리니어리티 하여튼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선형, 그러니까 리니어, 선 같은 선형 모양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차식, 요거는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의 어떤 성질, 1차식은 직선, 선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1차 변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1차식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을 가지는 변환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1차 변환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변환이 그럼 뭐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는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행렬을 곱하는 것은 몽땅 다 1차 변환이 되고, 1차 변환은 행렬을 곱하는 것으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1차 변환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좀 뭐 증명 비슷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 1차 변환은 행렬을 곱하는 거다. 1차 변환은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변환은 행렬로 표현이 되고요. 행렬이라면 1차 변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1차 변환은 행렬이다. 그래서 저희가 행렬을 하기 때문에 행렬을 곱해서 어떤 점이 이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차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행렬 자체가 어떤 곱을 함으로써 1차 변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변환은 행렬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변환 중에서 행렬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1차 변환은 몽땅 다 행렬로 표현이 되고요. 거꾸로 행렬은 1차 변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 단원에서 1차 변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새로운 용어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원활하게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는 뭐 좀 이해는 되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제가 뭐 대단한 말씀을 드린 건 없습니다만,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변환을 1차 변환이라고 하자. 그것이고, 1차 변환은 언제나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고 행렬은 1차 변환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실은 대학교에서 1차 변환을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차 변환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그 아래 제가 적어놨습니다. x-는 ax 더하기 by고 y-는 cx 더하기 dy로 표현되게 되는 어떤 함수 xy를 x-y-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1차 변환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그냥 해버리거든요. 이게 저희 예전 교육과정에서 행렬의 정의입니다. 1차 변환의 정의입니다. 1차 변환은 xy를 x-y-로 보내는 변환인데,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변환을 1차 변환이라고 하자라고, 이거는 옛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행렬이 고등학교 수학이 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대학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일반화를 시켰다고 할까요? 뭔가 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왜 이게 선형 변환 또는 1차 변환이라고 부르냐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합과 스칼라배가, 이런 실수배를 스칼라배라고 하거든요. 실수를 곱하는 것을 스칼라를 곱한, 실수는 스칼라라고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실수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서
스칼라는 벡터의 반대 개념이죠. 제가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칼라하고 벡터를 처음에는 구분을 합니다. 벡터 단원에서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되겠고 스칼라는 그냥 크기만 있는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x, y 같은 어떤 좌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를 곱하는 걸 스칼라배라고 대개는 많이 얘기를 하고요. 벡터가 아닌 것을 스칼라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두 개를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 왜 1차 변환이 되냐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예전에는 1차 변환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얘랑 똑같은 말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행렬이 왜 1차 변환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행렬이면 1차 변환이고 1차 변환이면 행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행렬이 왜 1차 변환이냐 요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 곱하기 2 행렬을 기준으로 지금 할게요. 자, 행렬이 A, B, C, D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X, Y라는 좌표를 곱해요. 그래서 X-Y-가 나오는 이런 변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렬을 곱해서 어떤 새로운 점으로 보내는 변환이 있는데 이게 1차 변환이 된다는 걸 먼저 보일게요. 1차 변환이 된다는 건 이 두 개를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걸 만족하는지 보여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x1, y1이 x1-y1-가 나오고 a, b, c, d에 x2, y2를 하면은 x2-y2-가 된다라는 것까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b, c, d에 x1, y1 더하기 x2, y2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 b, c, d에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한 다음에 각각 연산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돼서 a x1 더하기 x2 더하기 b y1 더하기 y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x1 더하기 x2 더하기 d y1 더하기 y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냥 곱한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거를 또 뜯어서 보시면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ax2 더하기 by2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x1 더하기 dy1 부분하고 cx2 더하기 dy2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쓴 다음에 이걸 뜯어버리는 겁니다. ax1 더하기 by1 cx1 더하기 dy1 더하기 ax2 더하기 by2 cx2 더하기 dy2 그러니까 요 전제 아래서요. 요 전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걸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냥 계산한 겁니다. 행렬을 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x1-y1- 더하기 x2-y2-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더하기 요걸로 지금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더하기 이거로 지금 표현이 된 거죠.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냥 보기에. 그냥 이 행렬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계산이 많아요. 일단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지만 논리는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많은데 너무 휘둘리시지만 않으면 잘 따라가 보면은 크게 보면 이 논리를 그냥 풀어서 썼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이 계산이 조금 일단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눈으로 따라가는 거야. 눈으로는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예예. 벡터 U 플러스 V가 예. 떼어냈잖아요. 예예. 그걸 만약 좌표로 생각했을 때 예. U가 이제 X로 가는 값이고 예. V가 Y로 가는 값이어서 예. X 이만큼 가고 Y가 이만큼 갔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앞에서 예. 얘가 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U는 X로 간 만큼 예. 벡터 V는 Y로 간 만큼이라고 예. 이렇게 좌표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특수한 경우로 이게 X축에 있고 Y축에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근데 이게 X축에만 있고 Y축에만 있지 않고 좀 기울어져서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을 때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X, Y가 아니라 예. 그 사이에서 그렇죠. 1, 4분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도 예. 근데 그것도 결국은 어쨌든 뭐 X, Y처럼 그냥 생각상으로 X, Y처럼 그렇죠. 이만큼 가고 Y, 예. 얘만큼 같다고 생각하면 예. 결국 비슷한 거죠. 꼭 예. 90도 예, 그렇습니다. 투산 부분이니까 예.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였고요. 그러니까 행렬을 곱한다는 게 이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지금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를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요거로 바꾼 거고요. 그것을 실제로 다 뜯어서 계산을 해서 다시 뜯어버린 걸 봤더니 그게 얘 더하기 얘랑 같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고요. 여기에 KX1, KY1을 곱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KAX1 더하기 KBY1 있고요. KCX1 더하기 KDY1. 실제로 이제 곱한 겁니다. 그냥 곱해버려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럼 K가 공통으로 밖으로 빠져나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순간 이제 요게 나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인 거죠. 그래서 행렬이면은 1차 변환의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이제 앞으로 증명 문제들을 저희가 좀 만날 수가 있는데 증명은 다 정의를 쓰거든요. 그래서 1차 변환은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 정의를 만족하는지 그대로 따라가서 보여주시면 돼서 계산만 좀 있지 논리적으로는 크게 뭐 대단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뭔가를 증명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정의가 뭐였냐 여기로 돌아가서 정의대로 해서 만족함을 보이면은 이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은 일체 변환임을 제가 지금 증명한 거고요. 예, 증명했습니다. 좀 재미는 없으시죠? 이런 행위들이 그 수학에서 곧잘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약간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이제 뭐랄까요 논리적인 이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모든 일차 변환이 어떤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보인 것은 행렬이면 일차 변환이 된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지금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차 변환이면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변환이면은 행렬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기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어떤 변환을 찾으러 가면 그게 행렬을 곱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죠. 그래서 t에 x, y라는 것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걸 만족하는 변환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t의 x 곱하기 1,0 하고 y 곱하기 0,1로 쪼갤 수 있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x, y라고 하는 점은 x 곱하기 1,0에다가 y 곱하기 0,1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1차 변환의 성질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뜯어져요. t의 x 1,0 더하기 t의 y 0,1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 거죠. 두 개의 합이니까, 두 개의 좌표의 합이니까 뜯어가지고 t를 각각 배분하듯이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x는 실수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오거든요. x의 t 1,0 하고 y의 t 0,1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1번, 2번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자, 그런데 t의 1,0은 뭔가가 있겠죠. a, b로 가겠죠. 이게 R2에서 R2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1,0은 분명히 어느 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0,1도 어느 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게요. 이거라 하자. 어느 점으로 가니까 어느 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x의 a, b가 되고 y의 c, d로 다시 바뀌고요. 자, 이것을 더하면은 ax 더하기 cy 하고 bx 더하기 dy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AC의 XY하고 BD의 XY 이렇게 행렬로 다시 바꿔서 표현이 되겠죠. 자, 뭔가 사기를 당한 느낌 같은 거 없으십니까? 지금 증명이 끝났거든요. 1차 변환이라고 하면 행렬로 언제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이거요? 밑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 예. 위에는 더하기였었잖아요. 예. 하나의 값이잖아요. 이거요? 아니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이거 예, 하나의 예. 값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순서상의 실수배 곱한 거거든요. 순서상의 실수배 곱한 거라서 어떤 순서상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에 있고 이거 그러니까 순서상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순서상이 나와야죠. 순서상의 합인가 x 좌표, y 좌표, x 좌표, y 좌표가 있으니까 합해서 x 좌표들과 y 좌표들 표현이 되고요. 그거를 행렬로 뜯어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ax 곱하기 cy는 이렇게 해놓으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bx 더하기 dy도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 txy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점이 여기선 좌표로 표현됐지만 이것은
이걸 열 벡터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로로 썼잖아요. x, y라고 쓴 것을 x, y라고 이렇게 세로로 바꾸면서 마치 행렬인 것처럼 적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열 벡터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어떤 2 곱하기 1 행렬인데 이게 열 벡터. 열 벡터 왜 열 벡터라고 부르냐 하면 벡터를 그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벡터죠. 순서쌍이면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벡터를 행렬로 표현해서 그것을 벡터에 해당하는 그 행렬이다 해서 열 벡터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공식 용어입니다. 저렇게 이제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표기법을 벡터를 열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변환이 t다라는 것이고요. 이 t는 1차 변환이라면 언제나 저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1차 변환이면 언제나 행렬을 곱하는 것처럼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게도 이렇게 정의한 거나 아까 제가 고등학교 정의라고 한 거나 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고교 과정에서는 이런 거 증명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 싶으니까 빼버린 거고 대학에서는 이제 버젓이 이것을 일반적인 정의로 쓰고 있습니다. 1차 변화는 이걸 선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수배하고 덧셈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선형성을 가지는 변화는 1차 변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 곱하기 3이 돼도 동일한 요령으로 지금 증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n차원이 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혹시 예. 일본 공식에 예. t u 벡터 u 더하기 t 예. 벡터 v라고 적혀 있잖아요. 1번에. 예. 그것도 그러면 순서상이에요? 요것들도 순서쌍이죠. 순서상이에요. 예. 벡터는 순서쌍 좌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냥 저희가 벡터라고 그냥 부를 뿐이에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쌍을 벡터라고 우리가 부른다. 왜 벡터라고 부르냐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편안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는 순서쌍이구나. 자,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대략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예를 특별히 들어드린 것도 없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 바로 증명해 버려 가지고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근데 대략 분위기는 이해는 되신 거죠? 예, 이렇겠구나 싶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 페이지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 2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죠. 처음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풀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1번은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변화는 행렬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행렬이겠죠. 그래서 A, B, C, D 정도로 놓으시면 되고요. A, B, C, D를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온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3, 2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2-1이 나온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5, 2를 적으면은 마이너스 3, 4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 2를 2-1로 보내고 5, 2를 마이너스 3, 4로 보낸다. 이렇게 적으면은 A, B, C, D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역행렬을 곱하면 되죠. 이것의 역행렬을 이쪽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3-1, 4 있고요. 이쪽에다가 이것의 역행렬 AD-BC는 1이니까 1분의 1은 생략했습니다. 1분의 1 생략하고
AD-BC가 600이 오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AD-BC분의 1은 생략하고 2하고 3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5하고 1에는.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을 이쪽에 곱해주면은 여기는 사라지고요. 여기는 역행렬이 옆에 곱해져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ABCD가 나옵니다. 4 더하기 3이니까 7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9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5에다가 10이니까 17. 요게 이제 A가 ABCD 행렬 A가 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풀었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변환이니까 무조건 행렬이겠죠. 그래서 ABCD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A는 ABCD라고 놓고 3, 2를 곱하면은 2-1이 나온다 적고요. 5,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 4가 나온다 적고요. 이렇게 행렬 형태로 바로 적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ABCD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것의 역행렬을 우측에다가 곱하면은 여기는 없어져서 ABCD만 남고 여기 역행렬 곱하면 되는데, 역행렬 공식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AD-BC 분의 1 하고요. DA-B-C. 요 공식이 역행렬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3, 5, 1, 2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점 두 개를 이렇게 적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는 제가 전 세션에서 한번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보셔서 이게 좀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F1, 2는 그럼 어디로 가겠냐. 여기다가 1,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7,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7에다가 1, 2를 곱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7에다가 마이너스 38이니까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6에다가 33이니까 28인가요? 뭐 이렇게 답이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31하고 28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었는데 2번도 뭐 동일한 요령이겠죠? 2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2번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를 구하라고 했는데 A에다가 1, 0을 곱하면은 2, 3이 나오겠죠? 0, 2를 곱하면 4,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는 단위 행렬이니까 A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 행렬이죠? A가 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뭔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X 방향의 뭐 단위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1,0 길이가 1짜리인 X 방향 벡터고, 요거는 Y 방향 벡터 길이가 1짜리인 거죠. 요거를 표준 정규 직교 기저라고 저희가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 굉장히 표준적인 X축 좌표, 일자리 좌표, Y축 좌표 하나, 이런 두 개의 벡터입니다. 그 두 개의 벡터를 보낸 그 점이 바로 그것을 열로 적어주면은 이게 이 변환을 나타내는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죠. 자, 이게 나왔으면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가냐?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2, 4, 3, 5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곱하는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벡터를 열 벡터로 고쳐서 곱하는 겁니다. 행렬로 고쳐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8, 6 나오고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해보시면은 조금 약간 뻔해져서 좀 익숙해지시면은 좀 간단하네 이런 느낌이 나중에는 드실 겁니다. 지금은 워낙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시면은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겠구나 정도 느낌이 오실 거로 봅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좋은데 뭐 동일한 작업을 계속 좀 반복해야 되는 일이라서요. 이 정도 연습을 해서 여기서도 뭐랄까요, 저희가 1차 변환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대로 두 점의 이동만 알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이동하는 것만 알면은 행렬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변환을 저희가 직접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 점이나 두 점이 이동한 것만 정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1차 변환 자체를 구해버릴 수 있다 라는 사실도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인 특징이 있는 변환들을 이제 해볼 건데요. 행렬, 그러니까 1차 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변환들, 좀 뭐 좋다기보다는 우리가 표준적으로 좀 특색이 있는 변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대칭 변환인데요. 대칭 이동은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변환이라는 거죠. 모든 대칭 변환이 1차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수한 대칭 변환인데 어떤 대칭 변환이냐 하면 표로제가 정리해 놨습니다만 X축 대칭을 시킨든가 Y축 대칭이거나 원점 대칭이거나 Y는 X 대칭이거나,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변환에서 다 연습했던 내용들이거든요.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저 변환들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 1차 변환들이다. 이런 사실로 저희가 이제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은 뭐 아시다시피 X, Y가 들어가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Y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었죠. 이렇게 이제 바꾸는 변환이니까 이걸 행렬로 나타내면 X는 그대로고 Y만 마이너스로 바꾼다. 요 변환이겠죠. 여기다 XY를 곱하면 X하고 마이너스 Y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여기다 XY를 곱하면 X하고 마이너스 Y가 나오니까 X축 대칭 변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Y축 대칭을 시키면 XY가 있을 때 Y축 대칭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만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XY라고 쓸 수 있는데, 행렬로 나타내자면 X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XY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XY가 나오니까 요게 Y축 대칭 변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0,0 대칭 이동을 시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 점 땡땡땡 가서 여기 가서 거리가 같으니까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뭐 딱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요 변환이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 변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Y는 X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은 역함수 변환이라고 했어요. X하고 Y를 바꾸는 변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X하고 Y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결과 Y가 나와야 되니까 0하고 1일 것이고요. 2하고 0이겠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면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게 Y는 X 대칭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경험적으로 얘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렬이 뭐냐라고 거꾸로 생각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3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번은 솔직히 뭐 행렬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림 그려서 대충 봐도 되는데 x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y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3하고 1이 나올 거고요. y축 대칭이면 x가 반대가 되죠. 원점이면 둘 다 반대가 되고요. y는 x는 바꿔 써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행렬이 좀 필요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4번, 5번이 있는데 4번 풀고 나서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일단 풀어보시고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바로 또 쉬는 시간을 뒤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 마음이 급해져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그 선대칭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수직 개념하고 등거리, 이등분 개념 두 가지로 식을 각각 세워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주고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관계식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이 점이 이동한 점을 x-y-라고 놓고요. 자, 이것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기울기는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 그래서 x 빼기 x 다시 분의 y 빼기 y 다시 기울기가 1이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고요. 이등분 개념은 이 두 개의 중점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점을 구해주면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하고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라는 점이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이니까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4개 있고 식이 2개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구하고자 하는 것은 x-y-고 xy는 문자처럼 생겼지만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문자하고 숫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xy는 주어진 조건이니까 숫자, x-y-는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자 이렇게 나눠 놓고 보시면 일단 요거 양변에 2 곱해서 없애고요. 첫 번째 식은 y 빼기 y 다시는 x 빼기 x 다시라는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 y 더하기 y 다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 다시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는 x 다시 y 다시예요. 저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요거 문자는 x-y-입니다. 나머지는 숫자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문자를 하나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변변 더합니다. 그럼 2y는 마이너스 2x 다시죠? 그러면 2로 나눠줘서 x-는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x-가 마이너스 y였구나 이 사실을 지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y-를 구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빼겠습니다. 빼주면 나오는 식이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y-는 2x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2로 또 나눠주고요.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칭 변화는 x, y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보내는 변환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면 1차 변환인 거죠.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행렬이 뭘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맞죠? 이 행렬이 바로 저희가 찾는 행렬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여기서 약간의 어떤 특징 또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변환의 결과가 변환 후 x-y-가 xy에 상수항 없는 1차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1차 변환이구나. 그러니까 1차 변환의 특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xy에 상수항 없는 1차식. 여기 더하기 뭐 상수가 없어요. x 여기 더하기 상수항 뭐가 없이 순수하게 그냥 얘네 둘만 가지고 표현되는 어떤 1차식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건 1차 변환이구나. 상수항이 끼게 되면은 그것은 1차 변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변환은 1차식이라는 특징과 함께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관계,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의 어떤 이런 특징이 있어야 그걸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행렬로 표현될 수 있으면 1차 변환이다. 행렬은 1차 변환이니까요. 그래서 행렬로 표현될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은 1차 변환인지를 증명하신 셈이 됐고, 그 행렬을 바로 구하면서 풀었으니까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표준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1차 변환의 중요한 대칭 변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조금 응용된 이제 1차 변환들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마지막 좀 아까 푼 문제를 예. 아까 그 대칭 변환에서 그 y는 x에 대한 대칭 기준의 행렬이 0, 1, 10이었잖아요, 답이요. 예. 근데 그 y는 x에 대해서 예. y는 마이너스 x가 이제 x에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까 그 마지막 행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그냥 구하는 거는 예. 안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y는 x 대칭 이동에다가 그 원점 대칭 이동을 넣은 거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 넣어서.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하면은 얘가 여기 어딘가 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원점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 시키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시키고, 그러면은 y하고 x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여기서 둘 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다시 시키면 이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칭 이동이 아까 0, 1, 1, 0이었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제 수식상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봐도 되는데 그것의 어떤 그래프적인 의미는 이렇다는 겁니다.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다시 시켜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쉬시고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 6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그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대칭 변환을
뭐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표준적인 어떤 이동을 시켜봤는데요.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y는 mx라는 어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변환이 있을 텐데 그것도 행렬로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반화를 한번 해보려는 작업을 5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칭 변환 몇 개를 하다 보면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그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일반화에 대한 욕구, 우리 수학이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사물 속에 숨겨져 있는 일반적인 어떤 법칙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지 않았을까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게 차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좌표 평면이었을 때 이 점을 x축에 딱 수선의 발을 내려버려서 좌표를 구하면은 이게 xy라는 2차원 점에서 x, 0이라는 직선상의 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을 저희가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바르게 쏜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림자 영자를 써서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학에서 특히 이제 기하에서 가는 의미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차원들의 문제를 다룰 때가 있거든요. 이건 2차원을 2차원으로 정사형시킨 것이고 3차원 도형이라고 하면 입체 도형이잖아요. 입체 도형이 좀 복잡하니까 그것을 어떤 평면에다가 떨어뜨려서 그 평면에 떨어진 그림자를 연구하는 것으로 차원 하나 떨어뜨리면 계산이 많이 쉬워지고 또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차원 떨어뜨리기인데, 이거 이제 기하 영역에서 저희가 좀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사형 시키는 것도 1차 변환이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이것도 행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랄까 저희가 이제 어떤 기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어서 이거 두 개를 좀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뭐 일단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시겠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좀 풀어보실 시간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풀어버릴까요? 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무나 말씀해 주시죠.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을 같이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칭 변환의 일반화를 저희가 이제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몇 개의 근을 구하다가 근의 공식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대칭 변환을 좀 일반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칭은 수직하고 이등분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이 거리가 같고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사실. 수직 식을 이제 세워보겠습니다. 수직식은 이쪽 기울기 x 빼기 x 다시 y 분의 y 다시 y 빼기 y 다시 이게 이제 요 점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점선의 기울기 곱하기 이쪽 선의 기울기를 곱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관계가 이제 수직 관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 하나 먼저 만들고요. 이등분 관계식은 요 중점 구하면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라는 점인데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한 그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n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그럼 끝났습니다. 실은 저희가 뭐 새로 알아야 될 내용은 없어요. 문자로 표현됐다는 것만 좀 불편할 뿐이고 수직 이등분에 대해서 식이 나왔는데 이거 문자가 지금 5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x, y, x-, y-m까지 5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문자는 지금 2개거든요. x-, y-만 문자니까 문자 2개씩 2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은 x-, y-를 xy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행렬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계를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것이어서 해볼 만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계산이 복잡하다는 게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요령을 알아도 계산이 복잡하면은 수학하기 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력을 좀 길러두시는 것도 수학을 하는 좋은 근육, 마음의 근육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식 이제 연립해서 풀어보겠습니다. y 빼기 y 다시에다가 m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 x 더하기 x 다시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y 더하기 y 다시는 mx 더하기 x 다시 그게 이제 2개의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마음속으로 x 다시 y 다시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 m을 양변에 곱해서 변변 더해주면 이 y 다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m을 곱해 보겠습니다. m을 곱해서 여기는 m 제곱으로 바뀌고요. 변변 더해주면 m에 이거하고 이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m에 y 더하기 2y인가요? 요거 2개 더하시면은 ym 더하기 ym이니까 2ym이겠죠? 그것만 남고 이쪽은 식이 좀 복잡하게 남네요. 그러면 m제곱 빼기 1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 x 다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약간 암산했습니다. 이 x 부분 정리하고 x 다시 부분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x 다시가 이제 구해지죠? x 다시는 요거 넘기고 양변을 이거로 나누겠습니다. 약간의 암산이 있습니다. 1 빼기 m제곱을 m제곱 더하기 1로 나눈 x 부분하고 m제곱 더하기 2라고요. 2my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넘겼고요. 요거 이항시키고 양변을 m제곱 더하기 1로 나눠서 x 다시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y 다시를 구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y 다시 구하려면 여기다가 m을 곱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식에서 살짝 요거 다시 지우고요. y 다시를 구하기 위해서 x 다시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m배를 하고 변변 빼주면은 x 다시가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변변 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 y 부분은 뺀 거죠 지금. m제곱 빼기 1 나오고요. 더하기 빼기 m제곱 더하기 1에 y 다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뺐으니까 x 다시 없어지고 m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식 2개를 빼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y 다시가 이제 구해지죠? y 다시는 넘기고 양변을 m제곱 더하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에 2mx 하고요. m제곱 더하기 1에 m제곱 빼기 1y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간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뭐 논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수직 이등분 가지고 식을 세우고 x-y-를 나머지 문자들로 표현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 요령만 잘 지켜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행렬이 나왔죠. 자, 요거 이제 x, y를 곱한 것이 x-y-가 되는 그 행렬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m제곱 더하기 1이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그냥 뺄게요. m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앞으로 빼놓고 x-는 1 빼기 m제곱에 2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는 2m하고 m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요 행렬, 이 행렬이 바로 일반적으로 y는 mx에 대한 대칭이동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m이 1인 경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y는 x 대칭이동이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꼴이 재미있죠? 요거 약간 대칭성 있죠, 요거. 얘네 둘을 서로 바꿔 써도 똑같은 행렬이니까 이거 자체가 대칭 행렬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칭 행렬은 대각선 중심으로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치기에도 변하지 않은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했는데 대칭 변환하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에요. 그 이때의 대칭은 약간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좀 익숙하게 하시면은 문자가 많이 나와도 약간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생기신 겁니다. 문자가 많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문자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 일반화도 이제 가능해지신 거고요. 약간의 추상적인 능력, 일반적인 어떤 법칙을 파악하는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계산만 복잡하지 이해는 다 되셨죠? 아닐까요?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y는 ex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y는 ex가 있고 어떤 xy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때 이 점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그럼 이것이 대칭이동하고 회전이동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회전이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뭐 구하는 요령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수직 관계가 있고요. 수직 관계만 있고 그 다음이 없네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을 혹시 구할 수 있으면은, 그죠?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중점이 바로 x-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5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5번 문제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이 점에 y는 2x에 대한 대칭점을 구하고요. 그 두 개의 중점을 찾으면 저희가 답을 구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데카르트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풀었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그 수학이 이렇게 좀 쌓여갑니다. 저희가 뭔가 하나를 배우고 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또 갖춰지는 거거든요. 5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결과를 이용해서 x2-y2-를 구한 다음에 이것 두 개의 중점을 구하면 정사형 된 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2-y2-를 구해 볼게요. 그거는 이 공식에 넣겠습니다. 지금 m이 2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5분의 1,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여기 4,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여기는 4 나오고 4 나오고 3 나오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칭점 먼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4y 하고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3y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2로 나눈 게 바로 x-y-. 그럼 x-y-는 자, 요것하고 요거 합쳐서 2로 나눌 거예요. 그럼 2분의 1 앞에다 붙여놓고 얘하고 얘를 합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2x 더하기 5분의 4y 하고요. 여기다 x 더해서 x 더하면 되고 여기다 y 더하면 되죠. 5분의 4x 더하기 5분의 8y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까지 계산해서 5분의 1을 앞으로 빼고 x 더하기 2y 뭡니까 이거 2x 더하기 4y가 되니까 이거는 5분의 1, 1, 2, 2, 4 xy라고 쓸 수 있죠.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일반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아직 안 드셨나요? 그러니까 y는 2x가 아니라 y는 mx에 대한 수선해발 행렬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드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거를 임의의 mx에 대한 수선해발 행렬을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동일한 요령으로 이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xy를 더해서 2로 나눠준 행렬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또 공식이 하나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사형 행렬은 이와 같은 공식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계산은 천천히 이제 계산력을 키우시면서 하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요령만 좀 잘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좀 쉬운 문제들은 아니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동점이라는 개념도 수학에서는 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한 학자가 있냐면은 클라이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하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기하를 공부한다는 것은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의 성질을 찾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환을 시켰는데 변한 결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게 기하의 어떤 큰 주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점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또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변환을 시켰는데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좀 있죠. 이거는 변환을 통해서도 영원 불변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을 제가 좀 갖고 온 것도 이제 부동점 문제가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좀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변환에서도 변환을 시켰는데 꼼짝도 안 하는 점이 있다. 그거를 찾아보자. 뭐 이런 주제를 좀 다루는 겁니다. 7번에서는 그 주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동점이니까 뭐 x y-를 구한 다음에 그게 xy랑 똑같아진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그냥 xy가 구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령상 말 그대로 변환시켰는데도 원래 점하고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그 xy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서 계산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커다란 맥락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계산하면 될 것 같죠? 7번은 그럼 조금 풀어보시고요. 조금 이따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점, 변하지 않은 점을 찾으려면은 x-y-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x-y-였는데 얘가 원래의 점하고 똑같아지는 이런 xy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4x 더하기 my가 x고요. 그래서 my는 5x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y는 마이너스 mx가 나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데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m은 일단 상수일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xy가 변수다.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x를 대신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m제곱 x가 5x. 그러면 5 더하기 m제곱 x가 0이다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양수고 x를 곱했더니 0이 되려면 x가 0일 수밖에 없죠. x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도 0이 나오니까 이 부동점이라고 하는 게 원점이 나왔다는 거죠. 0,0이었구나. 이거밖에 없겠다. 변화하는 와중에서도 불변인 점은 원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은 그런대로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 F 동그라미 F의 부동점이 원점이 아니다. 이때 M의 값이 얼마냐? 그렇다면 F 동그라미 F를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M0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놓고 계산해 보면 이게 16 빼기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M 4M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 행렬로 이제 xy를 곱했더니 xy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를 전개해 가지고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아까 문제도 실은 쭉 전개를 해서 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1001 xy라고 저희가 또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xy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저쪽으로 넘겨서 xy를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에 xy가 00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로 고쳐놓고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넘겨버려서 묶어주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xy를 곱해서 00이 나왔는데 이것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 더하기 m제곱 이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양변에 역행렬 곱해주면 xy가 00이 나와요. 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풀려고요, 실은.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연립하는 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것을
1령 영의를 곱한 형태로 고쳐놓고 넘겨놓고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쳤고요. 이거를 넘기겠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두 행렬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15 빼기 m제곱 마이너스 4m 4m의 마이너스 m제곱 빼기 1에 xy는 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행렬이 있으면 이걸 싹 곱해서 xy가 00이 나옵니다. 근데 부동점이 원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역행렬이 없으니까 AD-BC가 0이다라는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AD-BC 은 0.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AD-BC가 0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 좀 정리해서 m제곱 빼기 15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로 고쳐 쓸게요. 자, 요걸 만족하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m4승 빼기 14m제곱 빼기 15 더하기 4m제곱은 0이 나왔고요.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10m제곱 빼기 15는 0 이렇게 됐고, 이거는 뭘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10이 되는 두수.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근해 공식 써야 될 것 같은데요. m제곱은 5 풀마 루트 25 여기 4m제곱이 아니라 16m제곱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해서 제가 제가 계속 헤맬 뻔했네요. 저희 16m제곱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6m제곱, 그렇다면 여기가 16m제곱이죠. 그러면은 이 t가 확 달라지겠네요. m4승 더하기 2m제곱 빼기 15는 0. 이러면 좀 말이 되겠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수 m 더하기 5, m제곱 더하기 5하고 m제곱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얘는 0이 되지 않을 테니까 얘가 0이 돼서 m은 풀마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 실수를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죠. 일단 계산도 많고 부동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어렵잖아요, 느낌이. 새로운 정의가 나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부동점 문제를 이제 변환에서도 좀 많이 다룰 것이다. 이런 소개를 잠깐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닮은 변환인데요. 오늘은 아마도 닮은 변환까지 하면은 좀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닮은 변환 보겠습니다. 닮은 변환은 그림을 딱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원점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를 하는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닮음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차 변환은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어떤 이 가진 성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원점을 닮음의 중심으로 해서 닮음을 시키는 이런 변환입니다.
자, 뭐 이런 거죠. 닮음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x, y가 있는데 이것을 뭐 실수배에서 증폭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변환이라고 하면은 행렬로 나타냈을 때 쉽죠. K00K 이런 행렬을 곱하는 것을 닮은 변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8번, 9번이 있는데 뭐 좀 쉬운 것 같지만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러면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굳이 행렬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닮음비가 2분의 1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1,2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절반으로 줄이면 마이너스 3,1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닮음 변환 같은 경우는 굳이 행렬을 이렇게 뭐 써가지고 표현할 뭐 필요도 별로 없을 정도로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닮음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아까 부동점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연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부동점 문제는 그냥 한 점이 이동하지 않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9번 문제는 좀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점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점들이 있어서 그 점이 만들어내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P를 XY라고 놓고 X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주어진 식 그대로 쓸게요. 그럼 FP는 P가 나와야 되니까 3, 4, 1, 3의 XY가 XY다.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식으로 고쳐 쓴 겁니다. P를 XY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고요. 이거를 푸는데 아까처럼 이걸 다 전개해서 풀어도 물론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다시 1001에 XY로 바꿔 쓰는 거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좀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바꾸고 이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이항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XY로 묶어 쓸 수가 있고 이쪽은 0이 되는 상황이 됐죠. 얘하고 얘를 보시면 돼요. 이항시켜서 XY를 묶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 뺀 형태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2, 4, 9, 1,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의 식이 자세히 보시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D-BC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실은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죠. 2x 더하기 4y나 x 더하기 2y나 둘 다 0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x 더하기 2y는 0이라는 어떤 xy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푼 겁니다. xy를 적어놨고 xy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라고 해석했는데 관계식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찾는 답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정의 그대로 고정점이니까 요 정의를 만족해야 된다. 그대로 놨고요.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냥 정리해서 xy를 구해줌으로써 이제 끝낸 거죠. 그래서 되게 문제 안에 풀이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문제처럼 고정점이 정의를 딱 주고 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의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수학은 동어 반복이다 뭐 이런 저로서는 좀 납득할 듯하다 말 듯한 용어를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수학에 분명히 답도 알려주고 나서 이거 구해봐라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의를 다 주고 나서 이 정의대로 해봐라는 문제들이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아마 좀 동어 반복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동어 반복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수학에 분명히 이제
서로 다른 푸항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은 동업한복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회전 변환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하고 덧셈 정리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돼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삼각함수 간단한 정의하고 덧셈 정리라는 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회전 변환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배운 변환들을 이제 합성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합성하고 역변환하는 훈련. 이거는 저희가 함수 배울 때마다 함수 배우고 합성 함수 배우고 역함수 배우는 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합성하고 행렬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변환에 의해서 평면이나 원이나 사각형, 삼각형, 직선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런 이제 1차 변환의 중요한 어떤 마지막 주제 도형을 어떻게 살펴보면서 1차 변환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또 넣어놔가지고 저도 좀 다 풀어야 될지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맛은 좀 보시라고요. 이걸 뭐 완벽하게 잘 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주제들을 1차 변환에선 다룬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약간 무리지만 오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다 잘 안 풀리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응용 문제들이어서요. 근데 좀 안 풀리시더라도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거구나 정도 좀 감을 잡으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까지만 보시면은 그래도 큰 그림은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또 수업이 어려워서 또 소감이 어떠신지 또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문제는 잘 안 풀리긴 했는데 네. 꾸준히 복습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좀 너무 어려워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예. 예, 우리 김희영 선생님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어렵고요. 이제 선생님 푸시는 거 보면은 이해가 가기도 한데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네. 좀 알듯말듯한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어렵긴 한데 조금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또 재미를 느껴주시다니. 자,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막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힘들더라도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되게 될지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계산은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막 못하니까 예. 막 제곱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힘드니까 예.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 후반부에 가서 제가 예. 집중력이 많이 흐르고 예. 이 부분은 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겨울이라 좀 감기가 계속 돌고 있어서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